만이라고 전해지고 검찰 있는데 조사에 왜 매번 활동 중단을 불출석하셨나요? 1년에 했고요. 어떤 얼굴은 한 시대의 배경음악처럼 남는다. 잠깐 스쳐도 아, 저 사람 하고 떠오르는 얼굴. 피곤한 저녁 식탁에서 텔레비전을 켜면 늘 같은 온도로 웃어주던 표정. 사람들은 그 미소를 국민이라 불렀고 그 말은 칭찬이면서도 주문이 되었다. 촬영장은 늘 분주했지만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만큼은 신기하게도 시간이 정돈되었다. 감독이 손을 들며 말했다. 큐! 조명이 얼굴을 감싸고 그녀는 익숙한 톤으로 대사를 꺼냈다. 한 번만 더. 스태프가 웃으며 장난처럼 덧붙이면 그녀도 웃었다. 네, 한 번만 더요. 그 장면은 단지 광고의 한 컷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작은 위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이 항상 화면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화면 밖에서 그녀는 종종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고 한다. 언제쯤 끝날까? 누군가가 묻지 않은 질문을 그녀는 혼잣말로만 꺼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얼굴이 사라졌다. 예정된 은퇴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신문은 짧게 유학이라 적었고 사람들은 그럴듯한 단어 하나로 공백을 덮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이름이 떠올랐을 때 장소는 극장이 아니라 법원이었다.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밀려오고 기자들이 쏟아냈다. 재산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왜 지금까지 침묵했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지 않은 채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대답처럼 짧게 말했다. 제가 아는 건 많지 않아요. 그 한 문장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각자 마음대로 붙잡았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비난했고 어떤 이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소비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달콤한 이미지라는 포장지로 덮일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사라지는지다. 이 이야기는 한때 모두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얼굴의 뒤편에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닫혀버린 문. 그 문 안쪽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긴 침묵이 결국 어떤 대가로 돌아오는지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한다. 1959년의 서울 외곽은 아직 도시라 부르기엔 거칠었고 겨울이면 골목마다 바람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곳의 작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늘 조용했고 어른들의 대화를 끊지 않으려는 듯 눈치를 보며 자랐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고 어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부엌에 불을 밝혔다. 가난해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어머니는 밥을 푸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늘 피로가 섞여 있었다. 아이는 그 피로를 덜어주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웃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학교에 가는 길은 멀었고 신발은 늘 조금 헐거웠지만 칠판 앞에 서면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잘 나왔다. 선생님이 칭찬을 하면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고 친구들은 그 웃음을 따라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아이는 별일 없었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자리를 잡았다. 1960년대의 시간은 빠르지 않았고 하루는 반복되었지만 그 반복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를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어른들이 힘들어할 때 웃음을 건네면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말보다 표정이 먼저 사람을 안심시킨다는 것을. 어느 날 동네 사람들 몇이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였고 화면 속에서 노래하는 아이들이 나왔다.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했다. 저 아이들도 다 집이 있겠지.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저기 있는 아이들은 왜 저렇게 밝을까? 저 웃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 가난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미래는 막연했지만 웃음이 자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1966년 어느 봄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방송국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아이는 그곳이 일터인지 무대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복도에는 케이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다른 소리와 다른 얼굴이 튀어나왔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 돼. 어머니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고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사람들의 표정을 따라했다. 차례가 되어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카메라가 눈앞에 놓여 있었고 어른 하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또렷하게 대답했고 그 소리에 몇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노래를 부르라는 말에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학교에서 배운 동요를 불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래가 끝난 뒤 방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카메라를 안 무서워하네.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어머니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아이의 일상은 달라졌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방송국으로 향했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다. 피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이는 늘 괜찮다고 답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이다. 스태프들은 아이를 보며 렌즈가 좋아하는 얼굴이야 라고 말했고 그 말은 칭찬처럼 반복되었다. 쉬는 시간에도 아이는 크게 떠들지 않았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어른들은 그 얌전함을 좋아했고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잘 웃고 시키는 대로 하고 분위기를 흐리지 않는 것. 어느 날 촬영이 길어져 집에 늦게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힘들면 말해도 돼.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점점 몸에 배어가는 습관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렇게 아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다. 카메라 앞에서는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표정이 먼저라는 것을, 그리고 그 표정이 자신을 어딘가로 계속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1977년 무대 위에 섰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들어온 아이가 아니었다. 조명은 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찾아냈고 객석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다. 이름이 불리자 박수가 터졌고 그 소리는 그녀가 걸어온 시간들을 한꺼번에 밀어올리는 힘처럼 느껴졌다.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까지 그녀는 웃음을 유지했지만 심장이 어디까지 뛰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은 빠르게 일상 속으로 퍼져나갔다. 버스 정류장의 광고판에서, 저녁 식탁 앞 텔레비전 화면에서 사람들은 같은 미소를 반복해서 보게 되었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그 말은 곧 그녀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다. 촬영 현장에서는 늘 같은 요청이 이어졌다. 너무 꾸미지 말 것. 자연스럽게 웃을 것. 지금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말 것.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요구들을 받아들였다. 한 장면이 끝나면 바로 다음 장면이 이어졌고 인터뷰에서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요. 그 대답은 진심이기도 했고 동시에 역할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위로를 받았고 그녀는 그 위로가 사라지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했다. 어느 순간부터 국민이라는 말이 따라붙었고 그 말은 보호처럼 들리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틀이 되었다. 거리에서 불려도 낯선 사람과 마주쳐도 그녀는 같은 표정을 유지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면 잠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곧 다시 익숙한 각도로 입꼬리를 올렸다. 이 시기 그녀는 분명히 가장 빛나 보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성공은 분명했지만 그 성공이 요구하는 대가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상태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1970년대가 저물 무렵 대형 연회장이 있는 호텔의 밤은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갔지만 그날만큼은 묘하게 느리게 움직였다. 샹블리의 아래에서는 재계 인사들의 웃음과 잔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녀는 일정표에 적힌 순서를 따라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있었다. 잠깐만 들르시면 됩니다.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공간은 연회장의 소음과 분리된 작은 은접실이었고 문이 닫히자 공기는 단숨에 무거워졌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는 굳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요즘 자주 보이더군요. 그 말에는 칭찬과 관찰이 동시에 섞여 있었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과분한 관심입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에는 책임도 따르는 법이죠. 그 문장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방안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고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다. 다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일로 힘들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 마지막에 남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도움과 관리가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은접실을 나와 다시 연회장의 불빛 속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의 시선은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더 공손해졌고 누군가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졌다. 이후 그녀의 일정은 서서히 변했다.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었고 이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이 늘어났다. 보호라는 이름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해야 할 게 있나요? 잠시의 침묵 끝에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지금처럼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안심을 주는 동시에 멈춰서라는 신호였다. 그녀는 그날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지 못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이 밖에서는 열리지 않는 구조라는 것만을 점점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1981년 어느 날 그녀의 이름은 예정표에서 조용히 지워졌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다. 신문 한쪽에는 해외 체류라는 짧은 문장이 실렸고 그 말은 질문을 대신해주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는 낯선 공항이 아니라 담장이 높은 집 안에서 시작되었다. 문은 늘 잠겨 있었고 창에는 빛을 걸러내는 커튼이 내려와 있었다. 지금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의 말은 권유처럼 들렸지만 일정표에는 이미 답이 적혀 있었다. 전화는 연결되기 전에 확인을 거쳤고 방문은 약속된 시간에만 허락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이것을 휴식이라 믿었다. 오래 달려온 사람에게는 멈춤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멈춤은 곧 대기가 되었고 대기는 규칙으로 바뀌었다. 텔레비전을 켜면
새로운 얼굴들이 웃고 있었고 그녀는 화면 속 소리를 줄인 채 소파에 앉아 시간을 세웠다. 곧 연락이 오겠지. 그 생각은 하루를 버티게 했지만 연락은 늘 미뤄졌다. 집안의 공기는 안전했지만 답답했고 부족함은 없었으나 선택지도 없었다. 방문객들은 늘 같은 질문을 던졌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순간 더 많은 설명과 정당화가 필요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침묵은 편의가 되었고 편의는 습관이 되었다. 계절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로만 알 수 있었고 이름은 점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때 불리던 호칭들은 사라지고 그녀는 그 사라짐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밤 집안의 불을 하나씩 끄며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은 잠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것을. 화려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이 집에서 그녀는 안전과 자유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 몸의 리듬이 이전과 다르게 흘렀고 그녀는 그 변화를 말로 확인하기보다 먼저 숨으로 느꼈다. 아침의 공기가 낯설게 무겁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빨라졌다. 달력을 세어보던 손이 멈췄을 때 그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지연이었다. 며칠 뒤 조용한 방에서 결과를 전하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축하라는 단어는 공기 중에서 방향을 잃었다.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규칙이었다. 병원은 정해졌고 동선은 기록되었으며 방문자는 제한되었다. 질문은 필요 없다는 듯 모든 문장은 지시형으로 끝났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고 그 사이 배 위에 손을 얹는 습관이 생겼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생명은 축복이자 가장 무거운 비밀이 될 것임을. 밤이 되면 집안의 소리는 더 작아졌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일일 수 있다면 오늘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고 그녀는 그 조건 안에서 하루를 늘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냈고 옷에서는 조금씩 달라졌으며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말수도 함께 줄어들었고 축하나 호기심 대신 조심스러운 침묵이 자리를 채웠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일정은 더 촘촘해졌고 날짜와 장소, 이동 경로까지 모두 미리 정해졌다. 그녀는 그 모든 준비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적어도 아이만은 안전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출산의 순간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환호도 기록도 없이 짧은 지시와 낮은 발소리만이 공간을 오갔다. 아이의 울음이 들렸을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아이는 곧 다른 품으로 옮겨졌고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잠깐의 확인뿐이었다. 이후 이어진 절차에서 이름과 관계는 그녀의 손을 떠나 정리되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아이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했다. 울음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먼저 반응했지만 다가가는 데에는 늘 망설임이 필요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의 침묵이 아이를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그녀는 가장 가까운 존재를 가장 멀리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그 거리 속에서 사랑만은 지우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은 사람의 입에서가 아니라 종이 위에서 더 자주 불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명이었다. 관리 차원입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건네진 서류에는 어려운 용어 대신 이미 찍힌 도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내용을 끝까지 읽지 않은 채 펜을 들었고 사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회사 이름이 적힌 문서들이 이어졌고 숫자는 점점 커졌지만 설명은 오히려 짧아졌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실질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그 말들은 안심시키기 위한 문장이었고 그녀는 그 안심에 기대어 다시 한번 이름을 적었다.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집, 같은 시간표, 같은 침묵 속에 있었지만 주변의 태도는 분명히 변해갔다. 예전에는 안부를 묻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존댓말을 사용했고 시선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지나치게 친절해졌고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 변화의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디에 얼마나 묶여있는지 아느냐? 결정적인 축이 거기 있다더라. 그녀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공기의 온도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보호받는 존재에서 관리해야 할 존재로 다시 확보하거나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서류는 계속 쌓였고 그녀의 사인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듯 보이면서 동시에 많은 결정의 중심에 놓인 상태로. 침묵은 여전히 그녀의 선택이자 방패였고 그 침묵은 어느새 거대한 구조의 한 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보호라는 말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기 시작한 것은 작은 변화에서였다. 연락의 간격이 불규칙해졌고 같은 질문이 서로 다른 입에서 반복되었다. 이전에는 한 번의 확인으로 끝나던 일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눈에 띄게 계산적으로 변했다. 건강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리자 사람들은 이름 대신 지분과 직함을 먼저 언급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 변화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보호의 중심이 흔들리자 주변의 균형도 함께 흔들렸다. 소문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어느 선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과거의 약속은 어디까지 유효한지. 기업은 더 이상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고 그 전장의 지도 한가운데에 그녀의 이름이 놓였다. 어떤 이는 그녀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했고 어떤 이는 위험 요소로 규정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지시가 이어졌다.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말이 나오면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 질문하지 않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원하지도 준비하지도 않은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말하지 않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눌렀다. 보호가 약해질수록 통제는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그녀의 선택지는 다시 줄어들었다. 바깥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그 선의 중심에서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침묵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2017년 초,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신호처럼 그녀의 이름은 공식 문서 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내부에서만 순환하던 표식이었지만 이제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호출되고 있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카메라와 사람들이 모였고 누구도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는 듯 행동했다. 차량이 멈추자 문이 열렸고 그 순간 공기는 셔터 소리로 갈라졌다. 확인해 주십시오. 사실입니까? 질문은 준비된 듯 쏟아졌지만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았다. 발걸음은 느렸고 고개는 낮게 유지된 채였다. 법정 안은 바깥과 달리 소리가 절제된 공간이었고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에도 감정은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날짜와 수치는 정확했다. 문서들은 순서대로 제시되었고 과거는 하나의 구조로 재배치되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시간과 법이 정리하는 시간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다. 질문이 이어질수록 침묵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의 입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결정에 관여했습니까?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잠시의 정적 끝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제가 판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 말은 책임을 벗어나는 문장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오랜 관계의 방식이기도 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그 문장을 갑자의 논리로 해석했고 기록은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설명의 주체가 아니라 설명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재판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이름은 점점 더 많은 문맥에 끼워 맞춰졌다. 신문 지면에서는 과거의 사진들이 다시 소환되었고 화면 속 미소와 법정의 침묵이 대비되며 이야기의 방향이 만들어졌다. 여론은 빠르게 갈라졌고 동정과 비난은 서로를 밀어내며 커졌다. 법정 안에서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한 개인으로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인식했다. 판단의 대상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였고 그 구조 안에서 그녀의 역할은 단순한 연결고리로 정리되고 있었다. 선고를 앞둔 정적 속에서 판사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한 채 흘러나왔고 결과는 법률 용어로 단정하게 정리되었다. 유죄, 그리고 집행유예. 그 문장은 쳐버리면서도 완결은 아니었고 긴 이야기를 닫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결말처럼 남았다. 법정을 나서자 다시 플래시가 터졌지만 질문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이제 방어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2017년의 법정은 한 사람의 삶을 하나의 사건으로 고정시켰고 오랫동안 개인의 영역에 머물던 침묵은 마침내 공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세상에 놓이게 되었다. 선고가 내려진 순간 이후에도 그녀의 삶은 즉시 새로운 궤도로 이동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들은 문장들은 종결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처럼 머릿속에 남아 맴돌았고 유죄와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처벌이라기보다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부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해방이 아니라 공백으로 다가왔고 오랫동안 누군가의 결정과 일정에 맞춰 살아온 몸은 갑작스러운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그녀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열쇠를 돌리지 못했고 익숙해야 할 공간은 처음 들어온 집처럼 낯설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시간 탓에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깼고 낮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사건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녀에게는
그제야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있는 순간에도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침묵만 길어졌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예고 없이 떠올랐고 그 기억들은 하나의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자신이 피해자였는지, 공범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다가도 답은 늘 미뤄졌다. 침묵은 더 이상 보호의 수단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습관도 아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했고 그 과정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깊은 후유증으로 일상에 남았다. 판결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그 기록이 끝내 정리해주지 못한 시간들은 여전히 그녀의 삶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것은 판결도 숫자도 누군가의 이름도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에도 그녀의 삶은 여전히 질문 속에 머물러 있었다. 무엇이 선택이었고 무엇이 수능이었는지, 어디까지가 보호였고 어디서부터가 감금이었는지를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침묵은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준 언어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설명하지 못하게 만든 벽이기도 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된 푸뉴는 자유를 대체했고 그 교환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 소유가 곧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배웠다. 밤이 깊어지면 집안은 고요해졌고 텔레비전 속에서는 오래된 화면들이 반복되었다. 한때 모두가 알던 미소는 이제 기억 속의 이미지로만 남아있었고 그 웃음이 거짓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조차 의미를 잃었다. 중요한 것은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삼켜졌는지, 그리고 그 말하지 못한 시간들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게임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구조의 기록이었고 권력과 침묵이 만날 때 만들어지는 결과에 대한 증언이었다. 이 결말은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누군가의 침묵을 어디까지 이해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침묵으로 유지된 질서의 비용을 과연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그녀의 삶을 넘어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다.